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교류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유셉입니다. 오늘은 감정학교 13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체적인 용어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익숙해져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5개의 자아 중에 3개의 자아를 좀 집중적으로 배우면서 그 3개의 자아들이 익숙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일종의 교류 분석을 토대로 한 감정에 대해서, 감정을 잘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욕구에 대해서 먼저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감정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계속 욕구를 다루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 욕구를 다루는데 우리가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정신분석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정신분석의 용어하고 교류분석의 용어가 조금 달라요. 정신분석의 용어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신분석의 용어를 많이 쓰고 있지만 교류분석적 용어로 이제 서서히 하나씩 끌고 올 겁니다. 계속. 근데 왜 교류분석과 정신분석을 구분을 하고 정신분석이 아닌 교류분석의 입장에서 감정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제 오늘은 좀 요 내용을 다루게 될 거예요. 이유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정신분석에서는 초자, 자, 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 초자를 교류분석에서는 부모자, 자를 어른자, 이들을 아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분을 좀 하자면 초자는 사회적 구성체예요. 그리고 이드는 나의 욕구예요. 이건 사회적 질서 혹은 사회적 욕구고 이건 나의 욕구예요. 이건 타자들의 세계, 이거는 나의 세계예요. 이거는 내가 본질적으로 생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직접적으로 원하는 어떤 것들이에요.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드는, 즉 아이자는. 그런데 초자는 사회적 질서가 원하는 것, 사회적 구성체들이 원하는 것, 타자들이 원하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작용하는 게 초자예요. 사회가 원하는 것, 타자들이 원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타자들이 원하는 것, 사회적 질서가 원하는 것에 대한 나의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초자하고 이드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타자하고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사회적 질서에서는 방해가 될 수밖에 없죠. 사회적 질서를 깨는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그래서 이 초자와 이드는 계속 부딪히죠. 그런데 이 초자, 즉 사회적 질서,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억제시키고 억압하고 사회적 질서를 설명해 주는 걸 누가 하냐면 부모가 하죠. 여기서 부모란 생체적인 부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나를 길러준 양육자 혹은 사회적 질서를 나에게 소개해준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의 안에 형성해준 나를 만들어준 그런 나를 사회적 질서를 나에게 주입시키거나 가르쳐준 사람이 만들어준 이게 부모로부터 영향받은 나라 그래서 부모자라 그래요. 그리고 이드는 사회적 질서가 억압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분출시켜내고 싶은 나의 욕구,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걸 성취하고자 하는 나의 욕구, 이게 이드예요. 이거는 주로 어릴 때 순수하게 보장을 받죠. 2살 이하 어린이들은 이드가 순수하게 보장을 받아요. 그리고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씩의 보호 속에서 우리의 이드들이 형성이 되어져 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우리 이드가 매우 자유롭죠. 통제되지 않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져 가면서 점점 그게 통제되죠. 그래서 이들을 아이 때 가졌던 자아라 그래서 아이 자아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뭐 계속 반복하는 것들을 지금 빠르게 요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자, 즉 초자아와 사회적 질서와 나의 욕구, 이드, 즉 아이자아를 조율해내는 나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아라고 정신분석에선 부르는데 교리분석에선 그걸 어른이 되어서야 이 둘을 적절하게 잘 조율할 수 있다. 그래서 어른자아라고 불러요. 이 자아, 즉 어른자아는 이 양쪽을 언제 필요할지를 분간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분별력이기 때문에 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특징을 갖게 되죠. 자, 그런데 이드라고 해서 다 나쁘지 않아요. 내 욕구가 사회적 질서, 즉 초자아, 부모자아에 의해서 억압을 받게 되면 이 이드가 억압받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드가 계속 억압받는 건 좋지 않아요. 이드는 충족시켜주는 게 좋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충족시켜주는 게 좋다고 해서 충족이 돼야 긍정 감정이 나오는데 충족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드만 계속 충족시키면 또 다른 이드가 망가져요. 왜냐하면 이드에는 먹고 자고 싸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인정욕구도 있거든요. 애정욕구도 있어요. 이 인정욕구나 애정욕구는 타자와의 교류 속에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생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자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타자들이 만들어 놓고 구성해 놓은 질서를 깨버리면 그 타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돼요. 애정 욕구를 성취할 수 없게 돼요. 인정 욕구를 성취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이드가 재억압되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드가 적절하게 충족되기 위해서는 초자아를 필요로 합니다. 이 두 개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두 개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어떨 때 초자아가 필요한지 어떨 때 이드가 필요한지를 이 자아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조율해내는 거예요. 이 자아가 이 두 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떨 땐 초자아를 꺼내고 어떨 때는 이드를 꺼내는 겁니다. 이드를 꺼내서 긍정 감정을 만들어내요. 기쁨을 만들어내요. 충족을 만들어내요. 초자아를 꺼내서 타자들을 방해해서 내 인정 욕구를 저해시키게 만드는 나의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타자들의 마음에 들게끔 행동하게 하는 초자아를 꺼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자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다 필요한 거죠. 어느 쪽이 강화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초자아가 높은 사람과 이드가 높은 사람과 자아가 높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드가 높은 사람들은 욕구를 굉장히 잘 충족시키고 욕구를 많이 충족시키기 때문에 내 기쁨을 많이 표현할 수 있게 되고 내 긍정 감정을 많이 분출시키죠. 반대로 이드가 많이 억압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드가 억압되면 이런 이론을 제가 초반에 한번 설명했어요. 욕구의 억압에 대해서 억압은 반드시 회귀한다 그랬어요. 이드, 즉 욕구가 억압이 되면 그 억압된 것들은 반드시 회귀해요. 그래서 나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부정감정을 계속 만들어내죠. 그것은 또 다른 이들을 억압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적절히 억압되되 어떨 때는 이들을 억압하는 게 이들을 더 충족시켜주는 구조로 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음식을 막 먹고 싶은데 이 먹고 싶은 이 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으면 타자로부터 이걸 나눠 먹었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주는 내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회를 얻게 돼요. 나는 내 식욕을 억압함으로 타자로부터 인정을 받는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더 큰 긍정 감정을 만들어낼 것인지 이 식욕을 충족시키는 것이 더 큰 긍정 감정을 만들어낼 것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걸 분별해내는 게 자아, 즉 어른자아가 되는 겁니다. 초자아도 마찬가지예요. 초자아가 계속해서 발생을 해서 초자아만 계속 만들어져요.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타자들에게 계속 인정만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게 타자들로부터 계속 인정을 받고 살다 보니 내 이드는, 내 욕구는 계속 억압이 되죠. 부정감정만 계속 생겨요. 그래서 타자들로부터 인정받는 인정욕구 때문에 이드가 초자를 발휘했는데 이드가 충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측면의 이드들은, 다른 욕구들은 다 억압이 되어버려서 인정욕구만 살아남고 나머지 욕구들은 다 억압이 돼요. 이것들은 다시 회귀돼서 나에게 스트레스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반대로 초자가 낮아지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초자가 높아지면 이드가 낮아지고 이드가 높아지면 초자가 낮아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죠. 네, 정상적인 과정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초자와 이드가 다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인식의 차이인데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식욕을 억제하고 그 먹고 싶은 걸 나눔으로 타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인정욕구를 충족시켜요. 그래서 이들을 충족시키죠. 그러면 초자도 마찬가지로 충족이 돼요. 이러면 초자도 충족이 되고 인정욕구가 충족되면서 이드도 충족이 되는 거예요. 이 양쪽이 다 충족이 되죠. 그래서 초자와 이드가 다 높아지는 방법들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드가, 내가 식욕을 억제해요. 여기서 억압은 반드시 회귀하죠. 식욕을 억제하고 억압해서 이 스트레스가 나한테 회귀돼서 짜증이 나요. 그래서 내 짜증을 타자에게 보여줘요. 분출해요. 그럼 타자는 내 짜증을 받아요. 그러면 그 타자는 나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내 인정욕구도 낮아져요. 그러면 내 초자도 낮아지게 되고 이드도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아가 잘 살아서 이 양쪽을 적절하게 조율해주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초자와 이드가 다 바닥을 치게 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초자와 이드가 다 높아지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초자가 높아지면 이드가 낮아지고 이드가 높아지면 초자가 낮아지게 되지만 그러나 잘못 조율했을 경우에는 이 두 개가 다 낮아지거나 두 개가 다 높아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개가 다 낮아지면 이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두 개가 다 높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두 개가 다 높아지면 자아가 낮아지게 되죠. 이 초자와 이드에 자아가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걸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교류분석적인 용어들과 정신분석적인 용어의 차이가 무엇인지, 왜 교류분석으로 접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사실은 교류분석과 정신분석에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무의식은 뭐냐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로 발생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나의 행동과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이죠. 감정이 나왔는데 나는 그 감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늘 사용하고 살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나는 그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행동을 해요. 그렇게 인지하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하게 하는 그 행동의 저 깊은 곳에 나는 알지 못한 어떤 기억이나 감정이나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난 의식되지 않은 채로 담겨져 있는, 내가 억압해서 저 깊은 곳으로 묻혀져 버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의식이라고 불러요. 의식되지 않은 거죠. 의식되지 못한 채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내 삶의 터전에 나는 의식하지 못한 채로 계속 튀어나와서 나를 움직이고 작용해요. 의식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더 큰 영향을 줘요. 운전을 하다가 내가 정확하게 의식을 한 것들을 보면서 운전을 하고 가면 운전이 안전해지죠. 의식한 대로만 가면 그래요. 그런데 의식하지 못한 것이 뭔가 튀어나오면 운전이 불안해져요. 갑자기 차가 튀어나온다든가 의식하지 못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운전도 힘들어지죠. 마찬가지로 내 삶 속에서도 무의식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면 내 삶을 더 조정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들이 나에게 발생하여 내가 나를 계산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그 무의식을 의식으로 전환시켜 드러내는 것이 정신분석의 목적이고,
무의식을 내가 의식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무의식을 여기에는 정신분석과 교리분석이 다 동의를 해요. 교리분석도 무의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인정을 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무의식을 의식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정신분석은 무의식으로 직접 침투해서 들어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들을 찾아가요. 그러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면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찾아가요. 꿈, 환상, 최면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건 아니지만 정신분석자들이 최면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꿈에 대한 해석을 혹은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무의식 속에 묻혀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게 돼요. 그리고 다음 편으로 꿈이나 환상이나 최면이나 이런 것들 말고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건강하다는 표현은 죄송해요. 조금 더 의식적인 방식으로 무의식을 꺼내는 방편으로 정신분석은 자유현상이라는 걸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을 아무거나 막 끄집어내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상관관계들을 정신분석가가 연결시키고 끄집어내서 그 안에 있는 그 정신분석이 갖고 있는 이론과 원리들에 의해서 그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끄집어내는 자유연상 방법을 사용을 해요. 자, 그런데 교리분석도 그런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지만 교리분석은 어떻게 그 무의식을 끄집어내냐면 관찰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관찰할 수 없는 최면이나 꿈이나 자유연상과 같은 정신분석가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야만 하는, 나는 의도하지 못하는 형식으로 드러나는 무의식의 형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도 잘 알고 있는 형태로서 내가 하는 대화의 구조, 타자와의 교류 속에서 나타나는 내 담화의 구조, 내 대화의 방식들을 분석함으로, 이미 드러나 있는 것들을 분석함으로 무의식에 있는 것들도 나오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교리 분석은. 그래서 정신분석은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무의식을 꺼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나 혼자 내면 깊이를 들여다보게 돼요. 그런데 교리 분석은 내가 이미 드러나서 타자들도 나 스스로도 의식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내기 때문에 타자와의 교류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분석과 정신 분석은 사실 목적은 같지만 방식은 조금 다른 거예요. 정신 분석은 전문가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게 되고요. 나 개인의 내면 깊은 곳을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교리 분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매우 좋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없어도 발견할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타자들과의 교류의 형태들을 통해서 대화와 담화의 분석들을 통해서 내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나를 끄집어내고 확인하고 발견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지만 받지 않고서도 확인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교리 분석입니다. 자, 어쨌든 교리 분석이든 정신 분석이든 이 초자, 자아, 이드, 즉 부모자, 어른자, 아이자가 갖고 있는 그래프에 대한 모양과 에너지에 대한 반응은 처음에 전반부에 제가 설명한 것과 비슷해요. 자, 그러면 그 에너지의 방향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볼까요? 그 에너지가 있는 거에 따라, 그 에너지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야, 넌 영어 공부를 좀 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알았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영어 공부를 해 라고 했을 때 알았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똑같은 반응인데 초자가 높은, 즉 어른자가 높은 사람하고 부모자가 높은 사람하고 어른자가 높은 사람하고 아이자가 높은 사람이 속에서 일어나는 역동은 매우 다르게 발생을 합니다. 이런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가 부모자예요. 자, 여기가 어른자예요. 여기가 아이자예요. 즉 여기가 초자고요.
여기가 자하고요. 여기가 이드예요. 자, 그러면 부모자아가 높은 사람들은 영어 공부에 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너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 부모자아가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라고 했는데 엄마가 나에게 영어 공부를 하라 그랬어. 그럼 해야 돼. 왜? 엄마니까. 뭔가가 나를 지도하고 나를 지배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아요. 그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영어 공부해? 이렇게 물어보면 이유를 대답할 수가 없어요. 해야 되니까. 이거 당연히 해야지. 넌 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영어 공부해. 엄마가 영어 공부를 하라 그랬군. 난 영어 공부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 자아가 높은 사람이에요. 부모가 높은 거죠.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어른 자아가 높고 나머지가 낮은 사람의 경우, 이런 파란색 그림의 경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른 자아가 높고 나머지가 낮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초자아와 아이자아를, 즉 이들을, 즉 부모자아와 아이자아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반응이에요. 너 영어 공부를 해. 엄마가 시키면 네, 알았어요. 아까 부모자가 높은 사람과 동일한 반응을 했는데 이 어른자가 높은 사람의 마음속에선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엄마가 왜 영어 공부를 하라 그랬을까? 영어 공부를 하면 내 성적이 오르고 그러면 선생님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내가 등급을 잘 받게 되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또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영어 공부를 하면 내가 대학을 가고 성공을, 내 꿈을 실현시키는 데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반응을 했지만 엄마가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거야가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내가 직접 하기로 결심하는 것. 영어 공부에 알았어요. 반응은 똑같지만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다른 거죠. 이게 어른 자아가 높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아이 자아가 높은 사람은 어떨까요? 아이 자아가 높고 어른 자아와 부모 자아가 낮은 사람의 경우, 빨간색의 경우, 이런 사람은 엄마가 시켰어요. 나는 하기 싫죠. 이드가 강해요. 아이 자아가 강해요. 아이로서 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요. 나는 나가서 놀고 싶고 게임하고 싶은데 엄마가 영어 공부를 해. 그래요. 대답은 똑같아요.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게임하고 싶은데 이러고 게임을 하고 싶지만 엄마 힘이 세니까 어쩔 수 없이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거죠. 반응은 결과는 같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역동의 차이에 의해서 부모자아가 높은 사람, 어른자아가 높은 사람, 아이자아가 높은 사람이 달라지죠. 그러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볼 때는 같아요. 부모자아가 높은 사람도, 어른자아가 높은 사람도, 아이자아가 높은 사람도 부모가 볼 때는 같아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어떤 원리로 그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안의 자아 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판단할 수 없잖아요, 겉으로는. 그래서 분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팁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할 건데요. 부모자가 높은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급자, 부모, 사회적 질서가 요구하는 대로 계속 맞춰가죠.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 자체가 그 사람의 기쁨이 돼요. 이것 자체가 그 사람의 만족이고 충족이 됩니다. 이걸 목표로 살아가요. 이게 계속 강화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계속 강화돼서 병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강박적 사람들이에요. 강박증이 이게 계속 강화돼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나도 여기에 몰입되는 거죠. 나 스스로 내 자아가 없고 누군가가 나를 지시해줘야 되고 그 누군가가 나를 지시한 것 속으로만 계속 들어가고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강박증적 자세예요. 이 강박증이 강해지면 나를 부르는 뭔가로 계속 해야 되는 그 강박증이 강해지면 사회적 질서가 요구하는 것에 계속 집착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아주 심각해지면
선을 밟으면 안 된다든가 이런 어떤 규칙적이고 질서적인 몰입에 가게 돼요. 열쇠를 잠갔는데 잠그고 나와서 갔는데 분명히 잠갔는데 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돌아오다가 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죠. 숙제를 분명히 했는데 또 확인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강박증적 자세, 원리나 이유나 근거나 나의 판단과 합리적인 사고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점점 몰입해서 가는 거예요. 심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부모자가 나에게 있어야 하지만 그 균형의 문제 그리고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앞으로도 하나하나 이제 실습을 해나가게 될 건데 그게 아주 심해지면 부모자가 높은 게 아주 심해지면 강박증적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사실은 스스로 만족감을 그걸 통해서 얻지만 그 강박적 사고와 강박적 행동들을 통해서 나 스스로 만족을 얻지만 나도 피곤하고 다른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들죠. 아이자아가 높은 사람들이 이게 계속 심해지면 남들이 시키고 타자가 나에게 영향 주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내 욕구가 있는데 제가 또 나한테 뭘 시키네? 이게 다 짜증 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걸 시키거나 나한테 필요한 걸 부탁해도 다 거부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내 욕구만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고 싶은 거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다 충족이 되면은 뭐 어떤 측면에서 그냥 이기적인 사람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이 자기의 이드가 즉 아이자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부딪히는 것들 초자아가 발휘되어야만 하는데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아져요. 아이자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 욕구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에너지로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초자아는 점점 없어지면서 정상적인 과정에서 아까처럼 초자아와 이드가 다 드러나야 높아지는 경우 말고 자아 활용이 안 돼서 이드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는 다른 사소한 초자아, 사소한 외부의 압력, 사소한 외부의 억압, 사소한 타자의 영향도 다 짜증나는 거예요. 이런 게 히스테리입니다. 물론 히스테리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이렇게 쓰인 건 아니에요. 뭔가 심리적인 문제가 내 몸에 영향을 줘서 내 몸이 아파. 내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해 내 몸이 아파. 그럴 때 히스테리를 사용해요. 히스테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해요. 초반엔 그랬는데 이제 점점 그 히스테리라고 하는 단어가 변질되면서 다른 형태로 사용이 되면서 지금은 이렇게 이드가 아주 많아요. 아이자아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부모자아가 설 자리가 없어서 타자의 영향이 조금만 있어도 그것이 좀 짜증으로 분출이 될 때 히스테리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조금 더 전문적인 표현을 쓴다면 이 아이자가 높은 사람들은 초자가 즉 사회적 질서가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강박적인 사람들 즉 부모자가 높은 사람들은 내가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아이자가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질서 타자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차이가 매우 커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든 심리적으로는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욕구만 계속 충족시키는 것도 사실은 심리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른자, 즉 자아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아이자와 부모자를 적절하게 사용해주고 이 아이자와 부모자를 적절하게 다뤄주지 않으면 그럴 능력을 이 어른자가 갖춰주지 않으면 그만큼 어른자가 성장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이드에게 몰입되거나 초자에게 몰입되어서 즉 부모자에게 몰입되거나 아이자에게 몰입되어서 자아는 상실하게 되고 아이자와 부모자에게 자아가 끌려다니게 되면서 강박이나 히스테리적 경향으로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내 안에는 어떤 초자적인 내용이 있는지, 내 안에는 어떤 이드적인 내용이 있는지, 즉 내 안에 어떤 부모자가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아이자가 있는지 잘 분석을 하면 나는 어떤 측면에서 아이자에게 몰입돼 버리는지, 어떤 측면에서 아이자에게 끌려가는지, 어떨 때 아이자가 억압되는지, 어떨 때 초자가 억압되고 어떨 때 초자에게 내가 끌려가는지를 잘 나를 분석을 해내면 어른자아가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을 다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으로 점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함께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